안 물어봐도 알려준 남 얘기 아날람 213회 방송. 오늘은 문쌤님과 함께 깡패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도 안 했는데 인사하시면 어떡해요, 문쌤님. 오랜만에 오셔서 감을 잃으셨네. 침묵이 좀 이상해가지고. 살짝 말을 띄워서 그런 거죠? 편집점을 주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거군요. 저는 두 분이 가만히 계시길래 침묵을 참으실 수 없었던 그런 거죠. 내가 치고 들어가겠다. 1년여가 넘는 방송 끝에 이 상황을 배우셨고. 막아뜨면 안 된다. 문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호십니다. 문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몇 달 만이죠? 우리 한 서너 달? 벌써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10월달? 11월달? 네. 그때 뵙고 못 뵀으니까 뭐. 그렇게 됐나요? 난 도대체 시간과 공간의 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작업을 하느라고. 대표님 집터 이상한가 봐. 내가 지금 12월부터 1월 반, 그러니까 중순까지 한 달 반을 작업을 했는데 그게 마치 약간 시간과 공간의 방에 가둬져서. 약간 그런 뭔가 삭제된 작년 코로나로 2020이 삭제됐지만 특히나 12월부터는 삭제된 기분이 살짝 있습니다. 야간에 네.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야 뭐 그냥 뭐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굴은 좋으세요 그래도. 요즘에 좀 이렇게 입이 터졌다고 해야 될까요? 말문이 터진 게 아니라 이렇게 입이 터지도록 먹고 있어요. 식욕 폭발. 네, 폭발해가지고 살만 그냥 계속 찌고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살을 빼야 됩니다. 뭐라도 이렇게 늘어나는 게 있으니 다행이네요. 돈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상한 것만 붙어가지고. 재산 축적이 아니라 지방 축적. 그렇죠. 이렇게. 지방 축적. 에휴. 저희가 올해 어쨌든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으니까 새해 또 새 마음으로 우리 새해를 여는 또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저번은 거의 저번 주는 오프닝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에피소드 아닙니까? 그쵸. 저 2011년 첫 방송이죠 거의. 2011년이요? 21년 아니에요? 어떡해. 어느 시대에 사시는 거예요? 또 찾아봐야지.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2011년. 저번에 저희 이제 안시상 이제 처음으로 하는 방송에서는 제가 2020년이라 그랬는데 오늘 또 9년을 훌쩍 더 가서 2011년이라고. 이 정도면 근데 한국 나이 없애기 굉장히 좋은 구실을 얻은 거 아닌가요? 왜요? 뭐가요? 코로나로 한 2020년 싹 삭제가 되니까 한국 나이를 없앨 때가 됐어. 진짜 없었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딱 하면 원래 내 나이로 불리고 싶다. 좋을 때인 것 같은데. 한국 나이가 장점이 있어요. 아니, 나이 무슨? 들면 잠깐 생각을 해서 한국 나이 말고 다른 나이로 세보다가 한두 살 어려지잖아요. 살짝 위안이 들면서 마음에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 빼도 돼 이런 걸로요. 그렇죠. 맞아. 내가 아직 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40대가 처음 됐을 때 몇 번째 40대예요? 물론 이제 그 행정상 40대를 21세기에 40대로 등록하던 그 시점에 40대를 늘 등록할 때마다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약간 40이 되면 사람이 40이야? 인생 저무는 거야? 근데 그래놓고 갑자기 그럴 때마다 우울함이 올 때마다 내 스스로 리프레시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60이 넘은 사람인데 내가 옆에서 그쵸, 이런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죠. 40이에요. 야, 내가 40이면 지금 벌써 애를 내가 낳고 애도 낳고 집도 사고 내가 40 이럴 것 같은 왠지 그럴 기분이 또 드는 거야 갑자기. 내가 60이면 40인 사람이 앞에서 그러면 그래서 내 스스로 그냥 그렇게 자뻑으로 리프레시를 하는데 자기 위안을 하는데 한국 나이 좀 그런 게 아니냐. 한 2살 정도 빼면서 내가 아직 나이가? 저는 아니 아까 40대 됐을 때 그런 생각 하신다면 내 인생 지금 저무는 거야? 그러면 아니야 벌써 저물었어 이러고 봤는데 뭘 지금 저물어? 그래서 인생이란 건 원래 요즘 20대 분들은 많이 공감하겠지만 대체로 태어나면서 저무는 거예요. 부모님 관상 보고 건강 슬픈 보고 얘기네요. 뭐 그런 거죠. 뭐 오늘 왜냐면 우리가 할 얘기가 네.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인생 접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도 아버지 엄마가 잘 만나서 이렇게 좀 스펙 좀 만져주고 품앗이도 좀 해주고 해줬으면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저는 또 한편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이게 또 타고난 팔자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런 놈들이 부모가 품앗이 해주고 이렇게 스펙 만져주면 뭐가 되겠어? 그럼 뭐야 공부 잘하는 일진이지 뭐. 정치사범. 사람 패는 건 똑같다. 그럴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깡패 얘기. 근데 이제 깡패 얘기를 하는데 여기 사실 깡패 얘기를 할 거면 이 중에 깡패 한 명은 좀 있어야. 그렇죠. 무용담 정도. 그게 아쉽네요. 17대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7 중에 한 명이었다는 그런 무용담이죠. 아니지 17명을 세고 있었다는 거지. 저기서. 몇 명이랑 싸우나 내 친구가. 17대 1이라. 사관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이게 또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랑 학교 때도 그렇고 좀 그런 거에 많이 참가해 보신 분. 사실 이거는 우리 오늘 이제 역사도 비슷하게 이제 다루다 보니까 이게 근대 도시개발 역사랑도 좀 연결되는 지점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의외로 유화 감독의 말죽거리 잔혹사가 네. 되게 정확한 걸 다큐멘터리적인 시점에서 네. 그려진 되게 영화죠. 정확하게 영화의 제목과 내용이 되게 정확하게 맞아 있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이관점으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많거든요. 옥당으로 따라 나와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럴 수가. 이것도 기억나야죠. 쌍절곤 돌리던 쌍절곤. 옥상으로 따라 나보단 그 앞에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가. 그지. 저는 딴 얘기인데 저는 양재가 말죽거린 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 네. 재작년인가 알았어요. 거기 양재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갖고 이제 양재 그 역에 내려서 앞에 갔는데 정말 큰 비석이 말죽거리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했어요. 이름이 그렇게 바뀌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가리봉동 그 구로로 바뀐 것처럼 네, 그렇죠. 그것도 몰랐었거든요. 다른 데서 이제 살다가 온 사람들은 가리봉동 말죽거리는 들어봤어도 그게 바뀐 지명까지 이제 호환돼서는 몰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깡패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옛날 꼰대 얘기하면서 약간 도시 이야기 살짝 지나갈 때 했던 것 같은데 그 원저리에 비슷한 얘기의 도시개발과 밀려난 사람들 그죠? 그거와 정치 지형의 변화와 뭐 이제 이런 거랑 다 연결돼 있는 거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꼰대 얘기하니까. 근데 도시개발 얘기를 많이 못 하는데. 도시개발은 살짝 이제 그냥 그렇죠. 지나가면서 그렇죠. 이제 나온다 이거죠. 왜냐면은 이게 도시개발을 집어넣으려면은 또 그 얘기도 또 엄청 큰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도시개발을 사실 저는 요즘에 특히 도시사 연구가 되게 활발해요. 학계나 이런 데서. 뭐 예전에 다 핫했는데 요즘에 좀 더 핫해진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소위 말해 어떤 신자유주의라는 현상을 분석을 할 때 도시라는 공간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70년대하고 그 이전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자본의 이동과 노동력의 이동이라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동의 형태라는 건 대부분 뭘까요?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소위 말해 70년대에 있었던 뭐 이촌향도 그런 거 있잖아요. 촌을 떠나서 내가 더 발달된 곳으로 간다는 게 컸는데 이게 70년대 세계화가 되고 자본의 이동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면서 노동력의 이동도 기존의 형태하고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는 특정한 영토 영역 어떤 국가라고 국민 경제라고 했을 때 그 국민 경제 내부에서 도시화된 지역과 도시화되지 못한 지역 이 둘 사이에서 이동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70년대 이후에는 자본 자체가 국경을 넘어서 국민 경제들 간의 이동을 하다 보니까 노동력의 형태도 어떤 예를 들어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이라고 그럴 때 기존에는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중진국 내부에서 좀 잘 사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후진국 내부에서 좀 잘 사는 지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시화가 진행이 되는데 산업화는 안 되는 그러니까 보통 산업화가 돼야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특히나 70년대 이후부터는 그런 도시화가 산업화에 진행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빈민의 존재 양태도 좀 다른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그렇다는 거는 마치 흔히 말하는 이런 느낌처럼 들려요. 뭔가 GDP 같은 거는 굉장히 성장을 하는데 내수 경제는 그대로 그 모양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랄까 그 국가가 세계 시장에서 뭔가 어떤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뭔가 역할은 있는데 그게 국가 단위에서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지? 그걸 경기를 운영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전되지 않는 그 이득이 그냥 고스란히
그런 어떤 예를 들면 마치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요즘에 삼성이나 그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은 지금 2020년, 21년에도 여전히 꽤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영세 자영업자는 죽잖아요. 돈이 이쪽으로 돌지 않는 어떤 그런 느낌처럼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현상이 나타난 것 자체가 1970년대 이후부터 대기업들이 이제 자기 자회사들을 후진국들을 이렇게 파견하면서부터 그러니까 분업 관계에 따라서 후진국이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전체 경제가 자본주의화 되지는 않는 거죠. 그 일정한 영역, 특히 이제 선진국하고 연결된 부분에서만 부분적으로 자본주의화가 일어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둘둘 치킨이 뭐 선진국 연결될 게 뭐 있어. 왜 그러세요? 요즘 치킨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그 둘둘 치킨의 그 어떤 부가가치가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둘둘 치킨 한국 가면 둘둘 치킨 맛있다 그냥 이건 거고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만 쓰는 거 그게 외국에 말씀하신 그런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뭔가 가치를 이윤을 창출하는 건 영역은 아니니까 뭐 둘둘 치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대한 수출 닭 이런 걸 만들지 않는 한 사실은 요원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랑코비치에 따르면 이제 지역적인 어떤 요인이 사실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하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계급적 차이에 따라서 내가 사회에서 부르주아로 태어나면 부자인 거고 프롤레타리아트로 태어나면은 좀 살기 좀 힘들고 뭐 이렇게 됐다면 지금 우리 20세기 이후부터는 사실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냐.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면은 아무리 일을 해도 사실 가난을 벗어나기가 힘들고 반대로 서구 선진국가에서 태어나면은 굉장히 부유한 축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계층별 차이가 사실 지역별 차이, 국가별 차이로 다르게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달라진 건가요? 확대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달라진 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요. 자본주의 역사를 최대 200년이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네. 1800년대 이후, 1815년 이후 이제 영국의 소위 말해 기계제 대공업이 네. 도입된 이후부터 국가 간의 불평등, 그러니까 국가 간의 소득별 차이는 사실상 거의 계속 확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확대되는 추세인데 최근에 그게 줄어들었죠. 왜냐? 중국 때문에. 중국과 이제 인도라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이 덩어리 큰 두 거인이 사르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를 들어 선진국에 속한 데에서도 계급적 불평등이라든가 계급 갈등이라는 건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영국의 바닥인 것과 아프리카의 중산층과의 그 또 차이 또한 또 존재한다는.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요즘이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우리 대표님이 아직 네. 팔팔한 20대일 시절 몇 번째 20대인지 뭐, 초기 20대일 뭐 때. 개화기 때랄까요? 아, 네. 뭐 아무튼 초창기 계약기 20대일 때는 때. 제가 중년이었어요. 아, 중년이셨나요? 그 아. 훈장님으로 사진 찍혀야 돼가지고 그래요? 제 얼굴이 거기 중년 얼굴이 거기. 부둥실님이랑 네. 같이 찍혔을 때. 둘이 같이.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박정희 때 네. 70년대로 돌아가서 사실 그때는 세계가 쌩쌩했지 내가. 세계가 세 가지 층위로 있었잖아요. 제1세계 그리고 사회주의권의 제2세계 그다음에 이제 제3세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점점 그렇게 층위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역설적인 거죠. 왜냐면 이거를 저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그 한국인이 위험한 발언 빨리 해보세요. 한국인이니까 할 수 있는 말. 네. 솔직히 후진국들이 그런 선진국의 어떤 기술이나 네. 자본이나 이런 걸 잘 받아들여서 그리고 자국 인민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좋은 인적 자원을 만들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그럴만하다. 예, 약간 맞아도 싸다. 게을러갖고. 맞아도 싸다는 건 아니고 맞아도 싸다. 그래도 때리면 안 되죠. 뭐 그 얘기잖아. 아버지 뭐 하시노? 맞아도 싸다. 게을러갖고 그런 거지. 우리는 좀 이렇게 좀 열심히 그치. 두 끼 먹을 때 한 끼 먹고. 농담입니다. 남들 10시간 잘 때 5시간 자고 했으면. 농담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러시아라 그랬을 때 러시아의 잠재성은 엄청나잖아요. 사실 네. 경제 개발이나 뭐 기술력도 뭐 너무 잠재성만 엄청난 채 오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박지배 선생님 연구소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러시아사 전공자이신데 그분 결론이 이제 그거죠. 러시아의 어떤 경제적인 영락함이나 뭐 이런 게 후진성이나 이런 게 과연 세계 체제의 탓이냐. 오히려 러시아 지배계급의 어떤 무능과 부패와 뭐 이런 거의 문제 아니냐. 전 나이를 제가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요즘 그런 거에 좀 많이 동의가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그것은 다 러시아 인민과 중국 인민의 차이가 아닌가? 썩은 근성, 근성이라고 말씀하시면 타고난 유전, 좀 그렇고 아니 유전까지 갈 건 아니고 이 인종적 열등감, 아니 그렇게 말씀 유전까지 가야지 이때까지 이어져 나온 이 오랜 시간이 설명이 되죠. 왜 이러세요? 슬라브족 특유의 그 저열한 아니 그 끔찍하고 네, 말을 못해. 그 끔찍하고도
차원을 알 수 없을 정도의 그 저열한 그게 그 아니라 핏줄, 이제 더러운 핏줄. 각 민족의 어떤 역사적 발전이 자본주의적 방향과 조금 상이한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 가지 평행 우주가 있는데 자본주의 평행 우주의 슬라브족은 어울리지 않는다. 아니 그게 아니라 동토란 땅이. 마더 러시아는 모르겠다. 해란 모르겠다. 이게 오늘 WHO가 마침 오늘 녹음하는 날 뉴스에 보니까 중국 그러니까 발원지가 어디냐를 네, 조사했는데 우한 뭐 아니다. 알 수 없다. 아직 증거가 안 나왔다는데 미국이 반기를 들었잖아요. 정보 공개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 근데 저도 보면서 WHO는 나름 공공 그건데 어쨌든 공통의 조사팀이 갔는데도 저런 결과를 냈는데 근데도 왠지 내 마음속에 중국인에 대한 그런 석연치 않은 불신이 있다 보니 근데 미국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말을 하는 거야. 뉴스를 쭉 듣고 있는데 그럴 리 없다. 그래서 미국 마음 내 마음 이러면서 미국이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대중 발언을 이어가고 있죠. 네. 엊그제도 보니까 그 유명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미 제7함대가 아유 또 속마음이 나버리셨네. 들킬 뻔했어요. 이제 미 제7함대가 그 해상에서 무력 시위하고 그랬더라고요. 대만 가가지고 또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미국이 드디어 칼을 뽑긴 했구나. 요즘에 제일 미국 그 정계 쪽에서 유명한 그 돌고 회자되는 말이 뭐냐면은 긴 전문이라고 있어요. 긴 전문. 네,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전문? 이게 뭐냐면요. 전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다. 길어서. 이렇게 저렴하게. 이게 그 유명한 조지 캐넌이 쓴 네. 소련에 대해서 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제목이 긴 전문이에요. 이게 냉전에 어떤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전문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스탈린 치하의 소련을 분석을 해보니 외교관으로서 그 소련에 주재하고 있었거든요. 소련하고 절대 타협할 생각하지 말아라. 소련 공산주의라는 거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고 우리 미국의 안보에 굉장히 큰 위협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뭐 요약하자면 굉장히 투박하게 요약하죠. 지금 이 시기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하고 있는 특정 종교에 대한 저의 마음과 되게 비슷하네요. 그게 조지 캐넌이 쓴 이제 긴 전문인데 이거 구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전문이 뭐 전문적이다 아니면 앞에 말하는 걸 서술한다. 길다. 그냥 이 전문이 길다. 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전한다. 전보치다. 전체 문장이 네. 길다. 아니 전문이라는 게 전보같이 그런 거 붙이는 거. 전문을 읽을 필요 없다.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길기 때문에 요약만 해봐라. 왜 헐리우드를 다룬 그 플레이어라는 로버트 알트만의 93년도 영화에 보면 거기에 팀 로빈스가 딱 그 얘기를 해요. 시나리오 완전 쌓여 있는데 세 줄로 말해봐. 미국 나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쓰는데 이제 요즘에 미국 조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중국판 긴 전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 전력이 굉장히 어떤 체계성도 없고 확고한 전력적 목표도 없고 그냥 부유하고 있다. 이게 미국 정치의 가장 큰 폐해다. 뭐 이런 게 지금 요즘 큰 화제죠. 그럼 중국이 안 된다는 얘기를 누군가 길게 써달라. 그렇죠. 그런 게 약간 필요하다는 거죠. 디테일하게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장기적인 전략적 목적과 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 그걸 꼭 굳이 뭐 똥인지 된지 찍어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화 체제의 어떤 오랜 전통과 근거가 경험으로 필요하다잖아.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바로 얘기해 줄 텐데. 그것이 뭐 찍어 먹어봐야 떼놈들 안 된다며? 이런 인종차별적인 떼놈이라뇨. 제가 거기 여러분이 아니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라니까. 그러니까 나올 말이 그거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이 주목하신 미국이 지난 한 6, 70년 동안 주목한 동네의 그 말석에 굉장히 오래 또아리를 틀고 살았던 민족으로서 안 되는 말씀드리겠다고. 외놈 안 돼. 로스케 안 돼. 떼놈 안 돼. 다 안 돼. 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요?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제일 주제를 모르는. 우리가 한다 우리. 그렇죠. 한국이 말석이라도 차지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뭐 어쨌든 그런 겁니다. 아까랑 말씀이 다르세요. 저희는 돼서 이제 그건 다른 제3생이 안 되는 게 우리 정근대사의 발전이 이제 사적 소유권과 이런 게 좀. 근데 이 아까 말씀하신 그 말을 참 좋게 돌려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설명하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 니들이 못 사는. 그러니까 니들이 멍청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거야. 맨날 니들끼리 부족끼리 전쟁이나 하고 무기나 사고 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아프리카 놈들 이놈들 구호물절도 있고 팔아가지고 무기 사가지고 옆에 부족 치러가고 말이야. 다이아몬드나 캐가지고 말이야. 제 입장과 다릅니다. 인민들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네, 아까 금방 말씀하신 거 무금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내부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맥락이란 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죠. 뭐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도 지금 진영으로 싸우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내부적인 맥락까지 뭐 이렇게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하면 뭐 그냥 이게 흔히 말하는 결과론적인 의미에서 맞아요. 그럴만했다라고 보는 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했을 때 한국 언론들이 정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베네수엘라를 자꾸 끌고 들어와요. 뭐만 하면은 베네수엘라 꼴난다 뭐 어쩐다 하는데 그쵸. 이게 사실 베네수엘라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봐도 저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면은 산업화든 뭐가 됐든 어쨌든 이게 마르크스를 얘기했으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자본하고 노동력하고 결합을 시켜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자본이 없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을 마련을 해야 돼. 우리 사업하는 거랑 똑같아요. 개인도 내가 남의 돈 빌려서 뭔가를 생산해 상품을 팔고 뭐 해가지고 갚으면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가서 그렇죠. 그렇죠. 일본 가서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 두바이 가서 뭐라도 하나 지으면서 외화벌이를 해야죠.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사실 우리가 남한테 돈 빌려서 뭔가 사업을 해서 하기 힘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쉽지 자기 돈으로 않습니다. 다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남의 돈 빌려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남의 돈을 빌리든 자기 돈으로 뭐 엄마가 은행에 주든 대출을 뭐 받든. 아니면 내 돈으로 진짜 모아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구석탱이 조그만 커피숍을 치킨집을 내든 뭐를 하든 간에 일정 규모의 성장이 어느 순간 점프가 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흔히 말하는 지대와 뭐 여러 가지와 이런 게 다 합쳐져서 공장이 되든 설비를 세우든 뭐가 됐든 뭐 어디 체인에 뭐 이렇게 인맥을 뚫든 해야 되는데 그게 개인한테도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도 힘들어요, 그거 되게. 특히 어떤 개인이 망했다 그랬을 때 이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아니 저 사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따지기가. 게다가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 만약에 21세기 여기서 제가 만약에 치킨집 하다 망해서 은행에 대출 빚이 갚이랬다 뭐라면은 그건 이제 은행이라는 추심하는 기관이니까 되게 작은 규모니까 괜찮은데 나라 단위에서 그쵸. 무슨 산업을 일으키겠다고 뭐 외자 유치하고 뭐 이래가지고 했다가 뭐가 잘 안 돼버리고 QC 안 돼서 뭐 니네 접겠다 뭐라든가 이래버리면은 이게 그러니까 아까 같이 추심하러 오는 사람이 나 개인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이렇게 쫓아올 때 그 데미지라고 해야 될까? 보통 가장이 회사 나와서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뭐 돈을 빌리고 대출해서 가게 내잖아요. 자영업 하잖아요. 우리나라 자영업 스토리 대부분 그건데 이게 말이 쉽지. 아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자영업을 해보시거나 하고 계시는 분들이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겠다라고 맘먹는 순간에 이 펼쳐지는 게 생각보다 내 범위를 많이 넘어가잖아요. 뭐 통장에 있는 생각지 못한 것들이 많죠. 통장에 있는 200~300만 원 갖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하는 순간 갑자기 억이 들지. 나를 스쳐 지나가는 뭐가 이렇게 쑥 지나간단 말이지. 근데 그게 나라 단위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그게 안 맞아버리면 그렇죠. 뭐 안 맞는 게 사실 뭐 그 나라 민족이 꼭 게을러서만이라는 요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것도 게으른 것도 웃긴 게 진짜 게을러 본 사람 입장에서 제가 얘기 드리면 게으른 거는 징계으름. 될만 하면 되게 돼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게을르더라도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되면 흔히 말 선순환이라고 해야 될까? 혹은 뭐 악순환이라도 코너에 몰려서 당일치기를 해야 된다든 뭐든 순환이 되는 그런 그게 있으면 돼요. 되게 돼 있어. 게으른 애도 해. 밤새서 해. 이게 게으른 게 훨 나을 것 같으니까 게을러지는 거거든요. 지금 밤새나 그냥 술 먹고 자나 딱히 내일 내가 볼 시험에 별 차이가 없어. 평소에 그런 부지런하게. 근데 여기 평소가 예를 들어 이런 거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을 공부를 아예 포기했던 애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있는 시험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공부한다고 해서. 그잖아요. 집합도 모르는 애가 미적분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라는 거지. 근데 후진국은 내가 보기 그런 레벨이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서 뭘 하기에는 그게 뭐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포기했던 애가 2학년 중간고사에 보는 정도 레벨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근데 이제 이게 양태로 보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혀를 차면서 게을러가지고 게을르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근데 그렇게 해서 돌고 도는 돈보다 공장 가서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행기 타고 한국 가는 게 나을걸요?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일하는 게 훨 나을걸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틀어버린다는 거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모든 게. 그리고 우리 개인 사업이라는 건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은 좀 사장할 수 있거든. 내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게 나라를 운영한다는 건 자기 지지 세력을 어떻게 끌어모을 것인가. 지지를 또 받아야 되고 또 자기의 경제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지를 다시 이끌어내야 되는. 그리고 그 와중에 연속성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운데 근데 이걸 어쨌든 애들로 표현해서 그쵸, 애들로 니들은 표현해서 그럴만했다. 그럴만했다기보다는 이제 좀 열심히 하는데 주변에서 그렇죠. 안 도와줬다. 운도 안 없고 받쳐준다. 지정학종 조건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았다. 그 운도 없죠. 왜냐면 종목을 또 잘 정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운 때도 맞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사실 뭐 좀 안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온전히 어떤 소위 말해 뭐 제국주의나 자본주의 탓이다. 또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그 반대로 또 온전히 이 민족의 어떤 무능함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데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참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이제 개인의 어떤 경영 능력이랄까요? 사회 어떤 능력이랄까요? 그런 거가 좀 더 주요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소련하고 중국의 어떤 개혁 개방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정근대부터 사실은 뭐 일본이나 서유럽을 제외하면은 거의 비견할 데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상품 경제 수준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중국 사람들 어딜 가든 잘 살아요. 다 적응하시고 그런 뭐 화교의 적응력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혹시 여기서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20세기 일본 사실 동아시아 자본주의 일본 중심 일본은 기술력이나 일본 자본으로 다 자본주의화된 거고 심지어 제도적인 조건이나 어떤 공장에 들어온 기계 한다못해 그 버전이나 이런 것 다 일본식 규격에 맞춰서 진행된 게 크거든요. 그렇다 그랬을 때 이 일본의 어떤 근대화 과정이라는 건 사실 제국주의화 과정하고 함께 가거든요. 무조건. 근데 문제가 더 뭐냐면은 사실 그 제국주의화 과정에서 대규모의 어떤 화교 학살이나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박정희 정권 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화교를 많이 쫓아낸 게 사실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오면서 많이 쫓겨난 거거든요. 1930년대, 40년대 전쟁을 하면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도 사실 집권한 박정희도 1970년대에 화교들을 이제 뭐 그렇게 했잖아요. 많이 쫓아내고. 많이 핍박받았죠. 그렇죠. 동남아에서도 화교 학살이 많았고 우리 킬링필드나 이런 게 다시 중국인들 학살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사실 그거를 비판하고 싶다가도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없었으면 중국인들이 저 경제의 중추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한국이 지금 경제 성장을 이렇게 이룬 건데 그 나치가 집시 애들 죽여가지고 저기 금부시 뺏은 거랑 사실 박정희가 그거 한 거랑 비슷해요. 맞아요, 비슷해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게 없었으면 한국 자본가들의 상당 부분을 지금 중국인들이 차지했을 거예요. 그죠? 메인스트림에 중국인 그렇죠. 화교들이 있었겠죠. 왜냐면 식민지기만 봐도 중국인들 인구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10%가 뭐예요? 그 정도도 안 되는데 식민지 조선의 상업의 거의 30% 이상을 중국인들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선인들이 사실 만보사 사건이나 이렇게 해서 중국인들을 많이 학살을 하잖아요. 뭐 길거리에서 100명 넘게 때려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쌓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일본인 자본가들이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조선에 와서 돈 벌 정도면은 이 사람이 가족은 일단 중국에 있겠죠. 첫 번째. 그리고 본인이 여기 와서 돈을 벌고 가겠다는 확실한 목적 의식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 자본가들한테 좀 더 이제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 노동자와 중국인 노동자를 차별을 많이 했어요. 임금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도시 개발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소위 말해 도시 건설업이나 이런 데 십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십장들이 주로 데리고 다녔던 노동자들이 중국인 노동자입니다. 이 중국인 노동자들이 십장이 조선인 노동자들한테 폭력을 휘두를 때 같이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일본이 나쁘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중국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들 간의 어떤 갈등 관계를 있다 그랬을 때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제가 전혀 없던 거예요. 중국인의 어떤 경제적 능력의 우위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작용하다 보니까 도시건설 과정에서도 중국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철거해버린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사실 그거를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도시건설을 계획한 일본인 총독부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사실 쫓겨난 사람들이 분노할 곳은 중국인 노동자죠. 직접적으로 분노할 그렇죠. 곳은 거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굴러가다 보니까 계급과 인종과 뭐 이런 게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어쨌든 이 말을 다시 돌아가자면 중국인들이 이제 사실 장사 능력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잘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 중국인들의 높은 상업 능력의 기반에는 가족 경영이 되게 잘 된다는 게 있거든요. 이 가족 경영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 농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족농 위주의 농업으로 굉장히 잘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소련과 다른 점은 뭐냐면 중국은 이제 개혁 개방을 할 때 농촌에서 이제
그 인민공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의 토지를 다 뺏어가지고 사유화를 없애거든요. 국유화를 시켜버렸는데 네. 그걸 다시 사유화 시켜줘요 일정 부분.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 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가족농이라는 게 부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농 중심으로 농업이 막 연평균 10% 20% 막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간 건데 소련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망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새로운 경제라고 했을 때 이제 자본주의 경제죠.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적 주체가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 일종의 그 경영 능력의 부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뭐 그거는 사실 누가 뭐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해보고 많이 보고 주변에 그런 중국인들이 상업 능력이 있다는 건 결국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라는 게 있는 거고 제가 저번에 우리 마르크스 방송 초창기 얘기했잖아요. 시베리아 기차 타고 가다 보면 답 나온다니까. 끝도 없는 평원. 진짜로 약간 이게 약간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도 그런 정도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9세기, 20세기에 거길 보고 있으면 혁명 요원하다. 그러니까 혁명은 둘째치고 이 사람들을 조직하는 게 일단 어려운 거죠. 그쵸. 그게 뭐 무슨 그렇죠. 공장에 갑시다라든가 뭐 하다못해 뭐 농업 근대화를 해서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농업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생산력이 높아진다면 농업 근대화를 한다든가 하면 뭐가 됐든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조직화해서 뭐 흔히 말 청년들이 와서 왜 밭도 갈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에는 너무나도 요원한 거죠. 그것도 보고 있는데 진짜 약간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옆집에 저 총각을 부르기 위해서 전서구 띄워. 왜냐면은 한국은 아시잖아요. 시골 가보면 올망졸망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동네 그 마을회관 같은 데만 가면 이걸 흔히 말 전파가 가능한 전파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근데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딱 보면서 근데 이제 그게 확실히 중국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송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도시 중심의 그렇죠. 상업이란 게 결국 도시화의 또 어떤 그런 거다 보니까 도시의 그런 거에 대한 그 뭐랄까 노하우들이 몇천 년 쌓인 거죠. 뭐 그쪽은 그게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뭐 도시는커녕 상업이라고 가기 직전의 단계인 흔히 말하는 조직화, 도시화 뭐 이런 거 그런 거가 없고 그냥 군락 정도에서 그냥 멈춰버린 어떤 거. 근데 그래놓고 근대 현대를 맞이한 상태에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아버님 중에도 할아버지 중에도 뭐 친구 삼촌이나 뭐 누구 중에도 장사하는 사람 자영업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런 사람 있죠. 왜 다 공무원 집안이야. 교수고.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막내 아들이 뭐 이렇게 좀 공부도 못하고 하니까 넌 자영업해라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아무도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빠는 공무원, 뭐 형은 뭐 의사, 뭐 누군 교수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든요.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서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소련 확실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레닌이 되게 답답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말년에 가면은 계속 얘기하는 게 문화혁명이거든요. 그 문화대혁명 말고 중국이 그러니까 소련도 문화혁명을 겪을 수밖에 없던 게 이 농촌에 살던 사람들 데리고 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닌이 계속 회계를 공부해야 됩니다. 글을 배워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수학적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미국에서 경영자들 데려와가지고 우리 사람들 좀 경영을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러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사실 뭐 근대주의자 레닌이 뭐 근대성에 빠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 사실 좀 답답하다는 거죠. 아니 이걸 데리고 뭘 어떻게 해요. 지금 글자도 모르고 시간관념도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실 뭐 사회주의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기 어려운 게 왜 요즘 유튜브에 보면 알고리즘상 되게 유명한 동영상 중에 하나 리차드 파인만이 왜 기자한테 화내는 영상 있잖아요. 네네. 기자가 자석이 이렇게 하면 한쪽은 붙고 한쪽은 밀어내는데 이게 뭐죠? 라고 하길래 이보게 기자 양반 질문을 하려면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게 이게 뭐죠라는 거에서 내가 어떻게 대답해줘야 될 때까지 네가 다 얘기를 해야 내가 대답을 해줄 거 아니냐라는 거니까 내가 단순하게 그냥 청력이랑 그런 게 작용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해도 이해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왜 청력이 생기냐면 까지 설명해 줘야 되는 이 질문의 답이라는 게 그 뭐 얼마 전에 언어로 너무 넓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얼마 전에 유호정 그 의원 뭐 해고 관련된 얘기 나올 때도 그분 뭐 넷플릭스 보는 데다가 왜 넷플릭스를 보죠 했더니 뭐라 그러지? 운전할 때 왜 넷플릭스 보죠? 저는 왜 안 되죠? 저는 왜 안 되는데 사실 이 맥락은 운전할 때 보는데 보면은 위험하지 않을까요라는데 나는 안 되죠라는 대답이 왔을 때는 맥락상 이게 지금 질문이 지금 이게 근데 이 커먼 센스 흔히 말하는 이 대화가 가능한 커먼 센스를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엔 근대화의 핵심이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되는 거? 이 뭐 대화가 상식을 되는 거? 비슷하게 공유한다는 거. 거기 가서 그거 가져와라는 말 할 때 거기가 뭔지부터 다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건 설명해 줘야지. 아니 이건 거지. 그렇죠. 거기가 어딘지는 알려줘야 예를 들어 되잖아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야 시청 가서 그 등본 떼와라는 말 안에 시청이 등본이 그 등본을 왜 떼는 건지 그것까지 모르면 등본을 심지어 남에게 줘도 되는 건지 이런 류의 전체적인 커먼 센스가 근대화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교육의 핵심인데 이제 그런 거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사회가 이게 문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저기 뭐야 그렇다고 사람을 잡아놓고 일일이 가르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세대를 이게 넘나들이 애를 잡고 무조건 동사무소는 그건 거고 뭐 이렇게 일일이 설명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안 잡아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저기 뭐야 자격증이니 토익이니 탭스니 이런 거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최대한 어쨌든 그런 류의 그 밑에 있는 커먼센스를 깔고 그 스펙이면 스펙을 깔고 들어온 사람과 일을 해야지 효율성이 생긴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제가 그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토익 탭스 뭐 보고 오신 삼성에 들어가시는 분과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전근대 농민이라는 게 사실은 이 농민 혐오가 아닙니다. 좀 그랬다 이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농촌에서 그러니까 농민들을 도시화된 그런 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농장에 있는 농장에 일하는 사람은 공장에 일하는 사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시간관념부터 그렇죠. 9 to 6를 해야 되는데 왜? 뭐 이렇게 되니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철승 교수님이 불평등 세대라는 걸 쓰신 이철승 교수님이 이제 벼농사 갖고 또 책을 쓰셨어요. 네. 이제 벼농사가 이제 협업을 잘 이루게 해가지고 뭐 한국이 지금 동아시아가 이렇게 제조업이 됐다 그랬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소농의 발전 경영이라는 건 협업을 없애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두레라든지 품앗이놓고 뭘 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인 협업이라는 건 사실은 시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관념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에 따라서 맞추는 거거든요. 사람을 인간의 어떤 뭐 사이클을 그래 농업의 사이클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1920년대 30년대 기사들을 보면은 농민들이 회사를 안 나가요. 왜냐면 나는 지금 잘 시간이거든. 내 농사 시간에서는. 아니 그리고 당시에 조선 총독부나 뭐 이런 인류학 뭐 일본인 인류학자들이 그걸 이제 우리를 토인이라고 불렀죠. 그 사람들이. 네. 일본인들이. 또 오랜만에 듣는다 토인. 그러니까 이 토인들의 어떤 동경만경 이후로 이 토인들이 왜 이러냐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조선인 농민들이 그렇게 도박을 좋아한다. 근데 도박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시간이 남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겨울에 할 게 없거든요. 내가 뭘 해 겨울에. 그러니까 그냥 이 마작하고 이러는 그렇죠. 건데 그걸 놓고 무슨 이 조선인들 게으르고 뭐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물론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일본은 좀 달라서 그래요. 제가 옛날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이제 18세기 이후부터 사실상 초기 자본주의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자본주의로 넘어갈 때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규율이나 시간에 대한 규율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농민이 복합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농사만 짓지 않고 가족 노동력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셋이 가족이라고 치면은 이 대표님이 가장이 돼가지고 시온님은 오늘부터 뭐 배를 짜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이제 자 그냥 빨리 닥쳐. 그런 거고 이제 문쌤은 저희 가서 날품팔이를 해가지고 얼마 수입을 가져와. 아니야 소매치기. 소매치기. 자본이 좀 필요해. 자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복합 경영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도 사실 농촌에 계신 분들이 근처 공장 가서 일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시장 경영의 그 한 축으로 원오브댐이 될 수 있는 역할들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갖게 되는 거죠. 옛날 농사만 지면 됐는데 그걸 내가 먹으면 되니까. 근데 농사를 졌는데 그걸 갖다 파는 게 더 효율이 높다는 걸 아는 순간 그 갖다 파는 건 시장이 열리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유통할 수 있는 뭐 이런 운송의 그렇죠. 그런 것도 뭔가 이해가 돼야 되고 갖다 팔았을 때도 순진하게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시세라는 걸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순진하게 비싸게 팔아. 뭐 이제 후려쳐서 비싸게 팔아. 주먹 몇 명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후진적인 건지. 그러니까 주먹 몇 명 들어가서 그냥 사라고 이씨 이러면서 오늘부터 우리 것만 사라고. 이게 우리가 얘기할 깡패의 그 그치. 시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류의 그 이게 되게 웃긴 게 진짜 우리가 되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근대화의 산물인 게 많잖아요. 맞아요. 뭐 어디 가서 돈 내야 된다? 뭐 어디 가서 하다못해 애들한테 하는 거 있잖아.
마치 그런 느낌인 거죠. 야 어른 보면 인사해야지 같은 그런 느낌처럼. 어른이 뭐라고 인사를 어른 사람 보면 보면 서로 인사하는 거란다. 뭐 아니야. 어른 보면 인사하는 거지. 왜 그 사람은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한 그리고 인간이 발명한 가장 최고의 것이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람다이 만드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인간으로 만든다는 게 사회적 인간으로 만든다는 게 그게 문명인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사회적인 인간이란 게 옛날에는 그 농민이 그 흔히 말하면 낮에 자고 뭐 뜨거운 낮에 자고 농번기에는 이제 뭐 도박하고 이런 것들이 농한기? 농한기죠. 농번기 도박하면 미안합니다. 패가망치네요. 제가 제 습성을 또 순간적으로 우리 눈에 잡초만 무상하다면서. 아이고. 원래 도박은 농번기 하는 거야. 근데 방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시니까 동아시아 사실 농법의 가장 핵심은 잡초 제거였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잡초를 제거하는 게 시간이 엄청 걸리기 네. 때문에 잡초가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강도의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 노동력을 투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조직할 수 있냐 없냐가 그러니까 핵심인 거죠.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경제 규모가 상상의 범위에서 요게 다면 우리 마을에서 그냥 잘라서 그냥 서로 바꿔먹고가 아니라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경제 규모가 저쪽 읍내나가 시장 더 나아가선 그게 이제 그 시장에서 읍내에서 만난 사람이 내 쌀을 사가지고 저기 뭐 무슨 뭐 어디로 수출한대. 그랬을 때 그 환율이 또 있고 뭐 변하고 요 어디까지 참여하느냐가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그 자본주의 경제가 일어서느냐 안 되느냐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여기서 대경영이 이제 일어나고 막 라이징하고 하는 건데 그거가 이제 할렌이 미묘한 커먼 센스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렇게 하기가 어쨌든 얘기가 여기까지 흘러나온 이유는 후진국은 후진국의 이유가 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후진국의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곳도 사실은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대경영을 하기가 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도 한국 경제가 수출 지표가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경제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체감 경기랑 너무 다르잖아요. 다르죠. 왜냐면은 이게 수출이 사실은 다른 데가 생산을 안 해서 잘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다른 나라 지금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잘 되는 거고 미국이 만약에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올리면 이제 또 작살이 나겠죠. 저번에도 금리 올린다는 소식 나니까 바로 비트코인 작살났거든요. 비트코인이고 주식이고 뭐.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닌데 이게 자꾸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보면 사실 이미 영세 사업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굉장히 지금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대기업들은 뭐 자동차 전기 자동차니 뭐니 이런 걸로 넘어가네 만에 뭐 이런 거 있다면은 국내에서는 또 영세 기업체들이 또 지금 말도 못하고 다 죽어가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냐면 뭐 사채업자들도 지금 망하고 망한다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뭐 돈을 말 다 했죠. 빌리려니 사채도 빌릴 데가 없더라. 그렇죠. 사채도 망했다더라. 뭐. 그 정도 내가- 얘기만 나오면 내가 끝나는 거죠. 죽으면 암도 죽겠지 같은. 근데 아까 그 말씀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쁜 걸 IMF 때랑 많이 비교하시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하다. 근데 IMF 때는 사람들이 악이라도 하고 쓰러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악 소리도 안 나고 다들 그렇죠. 쓰러지는 것 같아요. 말도 못하고 죽죠. 음. 그러니까 저희 아까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치인들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요. 문제인데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 말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리가 평상시 만나는 사람들이 장로님이니까 예배당은 허가가 되고 저 영세업자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영세업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어이구 의원님 이렇게 평상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교회에서 퍼졌는데 그 교회에도 자영업자분이 계실 텐데. 그렇죠. 아니, 이렇게 된 그러니까 이상 자영업자를 친다. 자영업자를 대변하지 않죠. 거기는 이제 장로 그렇죠. 그 아, 교회를 그렇죠. 대변하는 그분들은 사람이. 못 뵙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적폐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만 늘 묘사돼서 좀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뭐 드라마에 아이고 의원님 이러면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아이고 이 집사님 아이고 영감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중에 바로 조직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영세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은 없고 이번에 조치 내려온 걸 보아하니 정청리가 평상시에 만나시는 분들 중에 장로님은 많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거죠. 그렇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씁쓸하네요. 어쩌다 여기까지. 어쩌다 여기까지 시민사회가 그러게요. 조직돼야 한다. 후진국이 후지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맨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는 깡패 얘기한다 그래놓고 그 깡패 얘기하다가 갑자기 딴 소리만 있어. 이게 도시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깡패가 나오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근데 그런 시절을 다
버티고 버텨서 아 그렇죠.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결국에 사실 깡패도 도시하고 연결돼 있는 주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도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다. 방금 저희 지금 1시간 그러니까요. 넘게 네. 지금 딴 얘기만 한 것처럼 도시 얘기하면 또 이게 세계 경제가 뭐 어떻고 룸펜 아니 저 뭐죠? 슬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또 한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세상을 거시적으로 보셔. 아니 근데 이게 깡패 얘기가 참 그런 도시 얘기하면서 깡패 얘기가 따라 나오는 게 사실 예를 들어 영화로 치면 명작 중에 대부도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이태리 이민자 빈민이 다른 의미로 대경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아, 가족 맞아요, 경영을 맞아요, 통해서 맞아요. 가족 경영을 통해서 대경영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자 해서 그게 이제 정치권과 레벨 잘 먹고 잘 살려다 보니. 근데 그 단위가 점점 커지는 거지.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 FBI도 쫓아다니고 원래는 그게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왜냐면 그게 대부 2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 처음에 그 청부 이런 거 해주면서 동네 한마디 심부름 센터 하면서 동네 이런 사소한 것들을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대부 1에서 맨 첫 장면이 그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규모의 결혼식장에서 그렇죠. 뒤에서는 늙어가지고 그 사람이 늙은 채로 말론 브란도가 노년을 연기하죠. 내 키스 여기 봐, 이게 뭐야 반지에 반지에다가. 키스해라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면 내가 뭐 은혼을 거부할 수 없는 들어주겠다. 제안을 하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는 얘기인데 이게 여기서 재밌는 게 이게 되게 통찰이 있었던 게 일반인이 도시화의 관점에서 한 개인이 경영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에 특히 자본주의 초창기라면 폭력과 뗄 수가 그러니까 그게 쉬운 길인 건 맞다라는 거라는 통찰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제가 방금 대부의 예를 들다 보니 경제적인 걸 얘기를 했지만 나라를 굴린다라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깡패라는 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가 깡패에 주목을 했다. 뭐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또 깡패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인 시대 얘기할 줄 그죠? 알아요? 아 야인 시대 역시 젊어 아직. 우리 때는 야인 무풍지대? 시대보다 그치 무풍지대지. 뭐라고? 무풍지대. 하나 좀 더 가지. 야인 시대 드라마 이전에 무풍지대. 똑같은 드라마 그 김두한 나오고 유지강 나오는 드라마가 무풍지다는 이름으로 방송됐어요. 그 지금 유튜브에도 있어. 유튜브에 아마 있을 거예요. 요셉님은 대체 뭘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무풍지대 그 저연세에 대체 10권이 책이 다 있습니다. 무풍지대. 연식이 어울리지 않는. 야인 시대보다 조금 아까 저 더. 모르는 그거. 국풍 81. 980이 대체 뭐야 이게? 그 어쨌든 그런 낭만화를 좀 시키고 약간 뭐랄까 그쵸. 약간 그 원피스 드래곤볼 같은 느낌으로 소비를 하잖아요.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적들인데. 그죠? 일종의 해적인 거죠. 원피스 해적이죠 다. 원피스 드래곤볼 나루토 같은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기술이 뭐야? 나는 나루토 쌍칼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사스케 박치기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거의 그런 느낌으로. 다들 폭력 집단인데. 그렇죠. 왠지 닌자 폭력 집단이잖아요. 그쵸. 기믹을 주잖아요. 얘는 쌍칼을 잘 쓰고 얘는 박치기를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뭐랄까 낭만화된 경파물로 그쵸. 흔히 말하는 사용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실 저는 제가 그게 무풍지대를 제가 좀 어리던 시절에 어리다고 주장하던 시절에 학교에서 화제였어요. 애들이 막 이제 사내 애들이 막 그런 그쵸. 거 보고 와가지고 유지강 막 해. 지금도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그런 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가 이제 사실 젊은 세대들은 모르니까 제가 젊은 세대라고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젊은 세대들은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 뭐 무풍지대 이런 걸로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낭만화를 시켜서 그냥 그러고만 말았던 그냥. 근데 이게요. 그 한국에서 의외로 깡패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없죠. 그 신변의 사람들 위협을 느껴서 좀 그러신 거 만나러 아니에요? 가기도 좀 요원하지 않나요? 학자가?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 제가 볼 때는 관심이 가질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희가 우리 방송에서 저는 우리 같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흔히 말하는 우리 그때 그 성매매 노동자라든가 그런 흔히 말하는 잉여, 이 노동의 잉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야에서 연구의 대상이거나 혹은 뭐 뭐 어떤 정부가 관리하는 대상이 그런 거 다 누락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경향의 하나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우리나라에서 깡패 연구를 제일 괜찮게 그러니까 깡패 관련 서적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서적을 얘기해봐라라고 하면은 유지강이 쓴 책밖에 없어요. 유지강이 쓴 그 한국 이제 정치 주목사 뭐 아니면은 저 뭐죠? 그 대명
이런 것들. 대명. 대명도 이제 대명이 나중에 무풍지대에서 1, 2권으로 맞아요. 제출가 된 건데 근데 읽어보시면 아세요. 읽어보시면 뭐 구해서 읽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게 왜 연구를 못하는지 알아요. 왜냐면은 차마 글로 남길 수 없나요? 아니요. 쓸 게 없어요. 신뢰성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 근거가 상호 교차되고 그쵸. 검증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1인적 서술이 될 그렇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서술이 될 테니. 자기 얘기 그렇죠. 본인 영웅화. 그렇죠. 김도한 자서설 같은 정당화. 것도 보면은 정말 가관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저기 가관이라뇨? 가관입니다. 이뽀님한테. 그러니까 저 왜 아까 하던 말 드리려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 어린애들이 낭만에서 무풍지대 보고 뭔가 깡패 거기다 비슷한 시기에 터져나온 게 장군애들 시리즈란 말이죠. 맞아요. 장군애들 보니까 막 뭔가 이제 독립투사 같고 뭔가 협계 그런 진짜 나루토 같은 생각을 한 거지. 정의를 위해 조선인을 위해 뭐 이런 뭐 느낌이잖아요. 드래곤볼 같은 그런 서사를 머릿속에 꿈꾼 거야 애들이. 드래곤볼 맞아요. 예를 드는 게 다 일본만 한 것도 좀 웃긴데 어쨌든. 근데 일본 만화는 특이하게 강자가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다는 어떤 그 흐름이 있어가지고 강함에 대한 그 열망이 있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인기작이라고 소개된 소년 점프류의 대결물을 위주로 보셔서 그런 거죠. 힘을 원한다면 주겠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사이에 소년들을 대상으로 되게 그런 것만 들어오는 걸 어떻게 잘 팔렸다고 이미 검증되어 버린 대결물 위주로 보셨으니까 그런 거고 생각보다 되게 버리에이션이 넓은데 어쨌든 그런 뭐 강철 연구술사니 뭐 어쨌든 드래곤볼이라든 강자에게 뭐 하는 그런 낭만화된 서사 뭐로 자꾸 이해를 하다가 저도 나중에 이제 그런 류의 것들을 몇 개를 좀 들으면서 느낀 거는 약간 한숨이 나왔죠. 그렇죠. 건달은 건달이고 그 주윤발 형의 말이 맞다. 강호의 도가 애준역에 여기는 올라가는 게 없어. 윤발 형은 저기 영혼본스에서 떨어진 돌을 주스러 온 건데 그치. 강호에 떨어진 돌을 주스러 온 거. 여기는 떨어진 게 없어. 있었어요. 떨어지지. 애초에 없어. 그리고 김두한이니 뭐니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되게 찌질해요. 맞아요. 그냥 정말로 동네에서 이거 하나 좀 더 줘. 더 줘 안 줘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그냥 진짜로. 게다가 뭐 약간 쉴드 쳐줄 수 없는 얘기들도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면서 근데도 여전히 야인 시대나 이런 걸로 낭만적으로 소비되면서 미화되는 그게 협객물 플러스 반일 서사랑 결합돼 가지고 이제 낭만적으로 소비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폭력이라는 거. 그렇죠, 그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깡패에 그렇죠.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갔냐는 볼 때 우리가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는 그 거잖아요.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근데 뭐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거지만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농촌에서 해봤자 그냥 주먹 다짐 좀 하는 걸로 끝날 텐데 하지만 농민들한테 맞아요. 도시화가 되면 그쪽도 다시러. 그렇죠. 왜냐면 걔들이 주먹을 쓸 때쯤이면 아직 애여가지고 아직 어린 이제 동네 어르신들한테 인사하고 다니고 흔히 말하는 폭력적으로 진압을 당하죠. 그렇죠. 근데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곳에 모였잖아요. 그럼 사람이 모이면 이권이 생길 것이고, 그렇죠. 그럼 또 누군가는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주먹밖에 없는 사람들이 또 그곳에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또 그렇죠. 어떻게 정치와 결탁을 하고 뭐 그런 얘기, 또 한국사와 맞물리는 얘기, 그거를 해보려고 저희가 1시간 동안 또 다른 얘기를 해보았네요. 딴 얘기만 했네요. 난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이 도시라는 게 왜 이렇게 아련한 표정인데 아련 터져요 이렇게. 아련한 강아지의 얼굴로 그 아련 눈빛으로. 아닌데 아련한 조선인의 얼굴인데. 조선인 그쵸. 낭만이 있었어 그때는. 근데 이 도시라는 것도 사실 이 점 하나만 딱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아시아 국가들의 도시하고 유럽 도시들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위 말해 메트로폴리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도시라는 게 굉장히 잘 되는데 제가 재작년에도 유럽 갔다 오고 그랬지만 가서 보면 쪼막쪼막해요. 유럽 도시들은 되게 뭐 영국이나 이런 데만 좀 요즘에 그런 대도시가 나타나는데 그 왜 그러면 봉건제를 겪은 국가와 그쵸. 겪지 않은 지역은 도시가 좀 달라요. 그렇죠. 일단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외국도 도시가 거대해지면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흔히 말하는 특히 뉴욕이 대표적인 경우지만 우리는 약간 동아시아의 도시는 그 공동체가 붕괴된 상태에서 서로가 각자 도생의 남남인 상태로 거대하게 그렇죠. 뭉쳐져 버린 집단.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시골에서 이것보다 더 작은 수가 모였을 때 공동체라는 이름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도시에서 이것보다 더 많은 수가 뭉쳐 사는데 그때와 다르게 완벽하게 뭉쳐 이게 파편화된
약간 그런 느낌의 그 이민자의 도시 같은 게 약간 동아시아 문제고 유럽의 도시는 약간 원래 그 공동체가 길드라든가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봉건제 시대에 그걸로 유지됐다가 도시화가 되면서 확장된 거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형태가 남아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계속 유지하는 게 크죠. 지역별로 유지되는 게 크고. 그러니까 스위스는 그런 도시랑 뉴욕이랑 같은 데 도시라 그래도 약간 이게 뭔가 파리나 이런 것도 좀 그렇죠.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파리는 솔직히 이민자로 이제 제가 보기엔 거의 붕괴거든요. 개토화가 됐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가 저 아니거든요. 아는 분이 파리에 이제 파리에 휴가를 몇 번 갔다 최근에도 그분이 2-3년 전에 갔다 왔다 그랬는데 무섭다고. 이제 그 개토화가 너무 섹션별로 너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근데 관광객은 길을 잃잖아요. 잘못 가다가 너무 무섭다. 근데 어디를 가면은 나랑 비슷한 그 인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 특구라서 그들도 나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너무 무섭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어떤 도시들의 차이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얘기는 못 넣을 것 같습니다. 깡패 얘기하기 바쁩니다 우리. 네. 이제 우리 주먹 쓴 사람 얘기할 아, 우리 겁니다. 주먹 족보 보기도 바쁘고. 그럼요. 누가 사심이야. 뭐 족보도 이런 거 보기 있잖아요. 바쁘고 일단 전제하고 들어가야 되는 개념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사시미는 송강호님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넣으면 뭐 좋아야 좋지만 일단 좀 얘기해보고요. 어렵죠. 제가 그렇죠. 일단 하려던 얘기 일단 먼저 한번 해보고 왜 그러면 도시가 들어가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정치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도시계획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하긴 할 건데 네네. 뭐 그래도 깊이는 못 들어가겠지만 하는 데까지 그렇죠. 한번 해보죠. 1부는 저희가 깡패기를 할 거라는 다시 또 예고로 끝나나요? 예고로 끝납니다. 아 왜 우리 도시 얘기 많이 했는데? 깡패기를 안 네,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초입에 깡패기 한다고 했는데 할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깡패기는 내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준수님 오랜만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